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016학년도 지방직 서울시 기출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기본 우리 교재를 보시면 차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법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차례를 보시면 문법 1이라고 되어 있고 문법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어법, 어휘,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5년까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 또 2016학년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또 독해 파트가 나옵니다. 독해 파트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독해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자, 주제, 요지, 제목 추론이라고 1단원에 나와 있고요. 2단에 보면 글의 일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의 일치성이라는 부분, 순서라든지 이런 거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 일치, 불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챕터 4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공무원 영어 시험이 출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이어서 그 대비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1을 보면, 문법 1을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문법 1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문법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법 1이라는 부분은 기초과정,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기초과정. 다 쓰셨죠? 예. 문법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를 거의 손 놓으신 지 오래되셨거나 아니면 영어에 대해서 기초가 나는 너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1은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에 할 일이, 우리가 품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문장 분석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구,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을 외울 때 그것이 시험 문제 바로 나오진 않지만 바탕이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문법 1은 그런 기초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1의 첫 번째 부정사, 동명사, 분사, 태, 능동태, 수동태, 법, 가정법, 직설법 이렇게 나오는데, 직설법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가정법만 다루도록 합니다. 자, 챕터 2로 보면은 여러분들 5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든지 다른 시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공무원 시험에서만 유독히 특별히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비교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별표하시고, 비교 부분은 올해도 여전히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실 때는 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화법은 거의 출제의 빈도수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나 종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병렬 구문 같은 경우는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대입 시험에서도 우리가 초반에 문법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었는데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병렬 구문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상황하고 and, but, 자, 지나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or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and, but, or, 이것이 여러분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자꾸만 여러분들 어떤 예전에 나왔던 한 70년 전에 배웠던 어떤 그러한
문법의 용어를 가지고서 자꾸 이해하고 반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한 학습 방법을 지금서부터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이 문법이 적용이 되는지, 현장에서 어떤 문법의 요소가 적용이 되는지 실전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대비책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nd, but, or, 등위 접속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and, but, or가 접속사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되죠. 이럴 때 연결하는 파트가 같은 것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동명사면 동명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병렬 구조도 올해 2016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편에 보면 여러분 조동사에 대해서도 뭐 can이라든지 must라든지 will이라든지 이런 조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는데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성향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잘. 하지만 조동사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요. 자, 요 두 개의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출제됐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불완전 문장,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하고 같고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요. 출제가 상당히 지금 계속 몇 년째 여러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은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2016학년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요. 기본적인 테마부터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실전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파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자, 요 정리해보세요. 지금 바로 정리해보세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대명사라고 하는 부분.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불완전 문장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계부사 다음엔 어떤 문장이 오나요? 여러분 잘 안 나오는데 관계부사 다음에는 자,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 자, 예민하지가 않네요. 관계 보이시긴 하죠. 여러분 이렇게 써보세요. 안 써지는데 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는 다음엔 불완전 문장.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가면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는 뭐죠? 그렇습니다.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라고 썼으니까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대명사 뭡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것.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를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데 문법 시험에 바로 출제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거의. 근데 명사가 뭐라는 건 여기 파트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사에서도요. 출제 빈도수가 좀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출제를 안 됐지만 한 문제 정도 once라는 부분이 출제가 됐죠, 여러분. 그 원인데 불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원이다. 복수는 당연히 once가 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걸 지칭할 때 뭘 쓰죠? it. 그렇습니다. 대명사로 이세 복수형은 뭐가 됩니까? they. 목적격일 땐 them. 이런 것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되겠고요. 뒤에서 후치 수식할 때 대명사 that. 복수일 때 those.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출제가 계속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파트도 중요합니다.
대입 수능 시험과 비교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것이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파트에 대해서도 특히 비교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요 사이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no more than 이런 거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공부를 다 해서 거의 군문식으로 입에 올려야 됩니다. 고래법칙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사도 형용사 부사는 수식어구의 일종이고 형용사가 서술로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 두시면 되는데 이 자체 내에서는요. 그렇게 출제 빈도수는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주기적으로 보면 한 5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접속사와 연결사는 그 자체로서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 여기에 들어갈 연결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고요. 상관접속사 편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접속사와 연결사는 이렇게 써보세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통괄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의 접속사와 연결사가 어떨 때 어떤 접속사가 쓰이고 어떤 연결사가 쓰이는지 이런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해 나가셔야 됩니다. 품사부터. 그러면 실전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전적으로 기초가 이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접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영 이론만 가지고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수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그렇고요. 독해도 마찬가지인데 실전적으로 그 문법에 어떤 요소가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문법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문장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그 용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어떤 게 오고 이런 것들 잡다한 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요. 하려도 한 1년 외워야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가장 예를 들어 명사 이런 용어는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뭐 현수부정사 뭐 이런 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수부정사를 왜 그런 말을 붙이는지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의 무시하셔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법 2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실전형 이렇게 적어보실까요? 실전입니다. 실전. 여러분 실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본기를 닦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전입니다. 여기서 승패가 나옵니다.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실전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와 팔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 뭐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이 교수님은 이걸 중심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고 어떤 교수님은 또 다른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문법 용어 일일이 다 해서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봤냐 하면 그런 용어 중심이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말처럼 직독할 것이냐, 어떻게 통조림, 덩어리 청크라고 하거든요.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가 긴 문장이라 해도 몇 단어처럼 인식해서 우리가 영어를 볼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요. 몇십 년 고민을 해왔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장 구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배웠던 뭐 2형식, 3형식 뭐 이런 것을 무시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독, 직해하면서 우리말화 시키는 것. 우리말처럼 보는 영어를 보는 눈을
새롭게 바꿔서 길러주었더니 그 학생이요. 어휘만 아니까 한 달 만에 어떤 문장이든 해석을 거의 해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문장 구조 분석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structure, 구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뭐 책들, 영어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구문책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주어 동사로 나누고요. 나머지 수식어고, 수식어고는 괄호쳐야 되겠고, 절과 구를 통조림해야 되는 거고, 절이 무엇인지 구가 무엇인지, 그러면 절과 구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묶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팔품사가 있습니다. 팔품사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니까 팔품사는 명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감탄사까지 여러분들 뭐 전치사 감탄사까지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구와 절입니다. 구와 절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개념. 자, 개념 잘 안 쓰시네요. 자, 그러면 요 구와 절에다가요. 기본 개념이라고 개념이라고 쓰시고요. 개념, 기본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구는 뭐고 절은 뭐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써서 설명하지 않고요. 구라고 하는 것과 절의 기본적인 테마는요. 단어가 2개 이상이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팔품사부터 공부를 했죠. 품사가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품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팔품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단어 하나가 품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어가 2개 이상이 통조림시켜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가 되는 것을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와 절의 기본 개념은 단어가 2개 이상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품사가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구하고 절의 차이점 뭐냐는 거죠. 어떤 분은 주어 동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절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는요 지금 기존의 책이나 다른 데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주어 동사가 없는 것은 구라고 합니다. 통조림에 대해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다. 개념은 기본 개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 동사를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주어 동사가 문장인데 그걸 꼭 굳이 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문장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한다. 근데 주어 동사를 또 문장이라고 한다. 왜 용어를 2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는 문장 개념이 맞습니다.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것, 이게 피어리어드, 점이 딱 찍혔을 때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우리가 절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의 품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그럼 하나의 품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한 문장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하나의 품사,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가 앞에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가 부사로 쓰였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종속 접속사. 다시 한번요. 종속 접속사. 그러면요. 종속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주어 동사가 옵니다. 접속사라고 쓴 개념은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쓴 건데 문장 대 문장을 이어줄 때 보니까 하나는 여기에 종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하는 걸 우리가 종속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용어 자체를. 주인 되는 걸 뭐라고요? 주절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천재라고 불렸다. 나는 천재라고 불렸다가 주축인 문장인데 그걸 시간을 보충해서 딸려있는 문장이죠. 그거를 우리가 종속돼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어렸을 때에서 when 주어 동사 when I was young 이라고 쓰는 거죠. when I was young 하면 when을 접속사, 종속 접속사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when절이요 시간의 부사절 이런 말로 연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문장 하나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확장한 개념으로 가서요. 어떤 문장이든 접속사, 주어, 동사, 통조림하고요. 절이구나. 이게 부사 아니면 명사, 형용사구나. 통조림 했을 때 이게 무슨 절? 그러면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해석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독해가 되는 거죠. 예,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예전에는요. 단순한 지식,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홈즈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단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물어봤다면 지금은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한 문법,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어법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예, 문장 분석을 통해서 그 문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을 뭐 어려운 말은 변형문법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 용어 중에서는 어법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 구조 속에서 이 문법 구조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이걸 풀어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반드시 요 문법2에서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 종속절, 나머지는 주절 이렇게 되겠죠? 예,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에 종속절이 있는 개념에서 우리가 절의 개념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요, 다 같이 해볼까요? 접주동,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입니다. 원칙이요. 접주동,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문법 1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관계사는요, 누가 뭐래도 뭐 수학능력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사에서 기본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는 뭐고 관계 부사는 뭐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냥 한마디로 이것도 잠깐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란 말이 왜 쓰였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묶어놨죠. 여기서 이름을 만드는 개념에서 관계라는 걸 접속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 하면요. 뭐와 뭐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관계 대명사는 관계가 접속사니까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요.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요. 대명사의 역할도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가장 기본기가 뭐냐면요. 관계 대명사는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자, 잘 보세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되니까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장에서 요것이 대명사의 역할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명사 역할도 한다. 자, 뭐 하나만 써볼게요. 하나만. I love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and 제가 그대로 쓸게요. and 그런데 그가 saved my life. 자, 여기 보세요. I love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 했는데 요 and가 he saved my life 할 때 he가 주어인 거 여러분 공부할 수 있죠. 그가 구해주었다. saved. 구해주었다. 동사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and가 접속사예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아시겠죠? 그러면 접속사인데 he가 뭔가 보세요. he는 그는이죠. 그는 누구예요? the man을 가리키는 거죠. 보이시나요? the man입니다. 요 the man을 가리키는 그 사람 하는 거니까 그 명사를 대신한 거죠. 그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 대신한 것 해서 사람 지칭, 인칭, 명사 대신, 대명사 이런 말을 붙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는 he는 대명사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and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줬으니까 접속사, 연결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접속사, 대명사. 그런데 요 접속사와 대명사 요 두 개를요. 요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다시 한번요. 접속사와 대명사를 묶으면 다 같이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접속사 되면 하나를 묶으면 관계 대명사. 그런데 사람일 때는요. 앞에 나온 거. 앞에 나온 게 사람. he가 사람이죠. 사람일 때는요. who 또는 whose, whom 셋 중에 하나 골랐어야 되는데 문장 구조에서 who는 주어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일 때요. whose는 소유격 뭐뭐의라고 쓰일 때. whom은 뭐뭐을를 할 때 목적격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래 되니까 주격이죠. 주격이니까 이것은 뭐로 하나로 쓰냐면 who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요. I love the man who saved my life. saved my life.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Who saved my. 그런데 그 남자가 saved my life. 내 생명을 구해주었답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who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who를 쓴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봤더니 주어나 목적어나 뭐 소유격 마찬가지지만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죠. 내 생명을 구해줬다. 누가 주어를 생략할 수 없잖아요. 생략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saved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쓰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오셨죠? 관계 대명사 다음엔 어떤 문장이 온다고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 대명사는 왜 관계 대명사라는 말을 붙였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 부사 여러분 이것도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아예. 관계 부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 해볼까요? 자, this is the house. 자, 그런데 and he lives there. 자, 이것은 집이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산다. 여기서는요, 좀 말을 바꿔서 and란 접속사와 거기에서라는 부사, 거기에서 산다, 동사를 수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사라고 합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걸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는 거기에서 산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서는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연결사,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 건 관계부사. 하나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장소. 거기에서 뭘 나타낸다고요? 장소를 나타내니까 장소를 나타낼 땐 약속입니다. 여기서 where 시간은 when, 이유는 why, 방법은 how 이렇게 쓰는 거예요. 4개밖에 없어요. 장소를 나타낼 때 뭘 쓴다고요? where, 예, 시간 when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요. 방법 how, 이유 why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요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and와 대어 역할을 쓰니까 접속사와 부사 역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관계부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관계부사라 부른 거예요. 접속사 부사니까. 근데 she lives에 그는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뒤에 목적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어도 그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없죠.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부사니까 부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관계부사 다음엔 완전한 문장. 이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관계대명사 다음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관계부사 다음엔 완전한 문장. 이걸 가지고 올해도 출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there가 in the house죠. 그 집에서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in이 뭐라 그래? 전치사. the house는 명사죠. 명사를 대신하는 걸 대명사. 그러면 전치사와 대명사를 합친 게 there, 부사죠. 아하, 조금 뭐 나중에 나가면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는 부사 역할이죠. 부사 역할인데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구나.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하고 같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오겠구나. 라고 해서 올해 출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2016학년도 올해 출제가 된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이어질 거냐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그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만 적용을 되는 겁니다. 공부 조금만 하셔도 이런 문제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보시면 분사 및 분사 구문. 이것도 별표입니다, 여러분. 분사 및 분사 구문 별표하셔요. 분사 및 분사 구문입니다. 자,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문법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요, 가장 높은 것들이 몇 개 가지겠는데, 아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지금 최신 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 분사 파트는요, 분사 구문하고 더불어서 전통적으로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법 문제 중에서 넘버 1입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수동의 뜻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PP, past participle PP, 과거분사. 능동이나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ing 들어가는 것, 이 두 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그것이 분사 구문의 개념이 뭘까? 그럴 때 여기 ing가 들어갈까? pp가 들어갈까? 그럼 그게 들어갔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 과거분사가 들어가겠습니까? 현재분사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분사의 종류를 가지고서요, 지금 거의 끊임없이, 올해는 뭐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됐지만, 출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된 겁니다.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분사 구문이 무엇이고 분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파트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셔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사와 동명사로 묶어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올해 출제됐죠, 여러분. 뭐가 출제됐어요? suggest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데, 목적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쓸 수 있는데 suggest 다음에는 ing를 목적어로 쓴다. 이 단순함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를 보세요. 부정사, 동명사 묶어놨잖아요.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제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다음 중에서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써야 될까? ing를 쓸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투부정사는 미래. 그렇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want, 원하다 있죠. 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나는 네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이번 공무원 시험에서 네가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를 나는 원한다. 하기를 미래죠. 앞으로의 그러니까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hope, 희망하다. 투부정사 쓰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쓸 때는 미래적 성향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 쓰고, 동명사는 이제 미래의 의미가 좀 약하죠.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목적어, 을느리죠. suggest, 제안하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말하다 이럴 때 쓰일 때 suggest는 뭐뭇을 제안하다 하는 거니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래서 suggest는 그냥 단순하게 ing를 쓴다. 이런 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반드시 뭐 해라? 여러분들 비교하라. 어떨 때 쓰이는지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시제 문제는요, 특히 가정법, 시제의 예외규칙, 예외규칙이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특히 아래도 나왔지만 요거와 연결해서 가정법에 대해서
올해 출제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혼합가정법 출제되었습니다. 혼합가정법. 그럼 가정법은요, 지금까지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가정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혼합가정법 공무원 시험에.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혼합가정법이 거의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금 혼합가정법이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습니다. 이걸 잘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혼합가정법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예. 투데이나 나오고 했을 때 혼합가정법을 어떻게 쓸 건지. 예. 가정법 과거 완료를 if절에는 쓰고요, 직설법에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 근데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기본 원리를 알면 쉽죠. 내가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 난 지금 공무원일 텐데,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고요.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옛날에 반대죠. 그러면 과거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에 한 시에 더 과거로 가거든요. 이 원리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이 공무원 시험에 출제 빈도수가 높고 2016학년도에서도 혼합가정법이 출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가정법에 대해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제에서는 시제 예외 규칙을 잘 보시고요.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교수님들이요, 저랑 비슷하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과의 좀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영어는요 수동태 형태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문장 중에서 거의 능동형으로 우리는 많이 쓰는데 이 영어는 수동태 형태로 많이 씁니다. 따라서 출제 빈도수도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에 동사의 밑줄이가 있으면요 반드시 수, 시, 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수시태. 이게 뭐죠? 수의 일치 써보세요. 수의 일치, 시제, 태는요 수동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수시태. 이건 뭐 토익, 토플, 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쫙 밑줄가 있으면요 수시태를 탁탁탁 찾아보셔야 돼. 수의 일치,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주어 일치. 올해도 출제가 여김없이 됐습니다. 너무 출제 빈도수가 높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기출문제에서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시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계속 출제가 되니까요. 예. A number of, the number of는요 지금 계속 올해도 출제가 됐어요. 계속 출제가 돼요. 작년, 재작년 출제됩니다. A number of, the number of 복수명사 들어갔을 때 a number of는 many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주어가 뭔지를 찾는 거거든요. 동사는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수일치한다. 여기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단순함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약간의 a number, 어가 들어가서 단수로 생각하니까 이게 약간 예외적이다 해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반드시 분석을 다 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수, 시, 태를 따져서 여러분들이 수의 일치, 시제, 수동태 요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맞는 키를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 중에서 강의할 때 드립니다. 수동태 뒤에는 목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맞는 키가 있어요. 딱 보면 수동태 맞는지, 수의 일치가 맞는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동태도 여지까지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자, 7강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형용사에서는요, 특히 이 비교급이요, 계속 강세입니다. 여러분 강세라고 써보세요. 강세. 네, 공무시험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급도요, 거의, 자, 제가 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달달달달달달 해두셔야 돼.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예, 비교급에 대해서는요, 정말 달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출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공무원 시험만의 특징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서요, 거기 나와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no more than이라든지 이런 구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not more than, no more tha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4가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고래 법칙도 있고요. 그래서 다 총괄적으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걸 피해갈 수는 없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요, 구문을 달달달 수거처럼 암기해버리세요. 그냥 여기서는 그게 제일 빠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것이 요즘에도 아주 출제 빈도수가 높은 강세를 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명사에 올해 출제됐다 그랬습니다. once 요거 출제됐습니다. 올해 출제됐으니까 이 대명사에서도 출제 빈도수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서 후치 수식했을 때 that, 여기 있네요. that 같은 경우도 출제 빈도수가 높고요. 올해는 once가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죠. one 같은 경우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 2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수구문까지, 조동사하고 이제 특수구문까지 이렇게 해서, 조동사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제가 취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동사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must have pp, may have pp,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cannot have pp,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조동사의 시제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시제 문제입니다. 일종의 시제 문제. 나중에 실전을 보시면 알아요. must 동사 원형과 must have pp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 저는 시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조동사 편에도요, 단순하게 요즘은 묻지 않고요, 시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어의 기출문제들이 쭉 나와 있죠. 기출문제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문법 파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 또 인동호 교수님께서 독해 파트에 대해서 쭉 출제 경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담으로 또 몇 가지 좀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좀 하겠습니다. 조언을 드리면, 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게, 첫째,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첫째,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풀어두셔야 되겠죠. 문제를 변형해서라도 착착착착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고요. 어떤 문법 규칙이 적용이 됐는지까지 찾아보시면은요, 아하, 출제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를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유형에 맞게서요, 그 기본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완전 정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공무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그래도 어휘가 중요합니다. 어휘 문제가 따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휘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휘집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공무원에 나왔던 기출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올 예상 어휘집, 이런 게 시중에도 뭐 제 교재도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많이 해서 단어장을 구비를 하셔서 반드시 정복해서 공무원 어휘를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네, 어휘 중요합니다. 어휘 중요합니다. 4문제는 나오지만 이것이 문법에도 필요하고 독해도 필요하고, 영어는 어휘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휘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휘 자체도 시험 문제 4문제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휘에 대해서도 매일 학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휘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문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같이 해보세요. 적용. 한마디만 해보세요. 적용이 뭡니까? 이 문법, 어떤 문법 규칙이 적용됐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문법 규칙이 적용이 되는지 문제들마다 어떤 문법 규칙, 특이한 것들이 출제가 되겠죠. 기본적인 상식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어떤 문법 규칙, 아까 예를 들면 동사가 딱 있으면 수시태에서 출제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동호 교수님이 독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독해 파트 잠깐 보시면 4파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요건 제가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동호 교수님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독해에서 아까 제가 문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법의 구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문법이 구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독해의 기본은 뭐냐? 주제, 제목, 요지입니다. 거기서 1번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독해에서 주제, 요지, 제목만 알아도요, 주제, 요지, 제목만 알아도요, 거의 60점은 맞고 들어갑니다. 그냥 기본으로 맞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시간과의 전쟁이죠. 잘 아시죠, 여러분? 영어만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공무원 수험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주제 요지도요, 다 읽어서 푸는 거는요, 저희 교수진이 하는 거예요. 교수진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막상 시험 문제를 풀 때도요,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해석해서 그 문제를 푼다? 그런 교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문제 풀 때는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을 초점 있게 읽을 것이냐. 예. 그걸 무슨 얘기냐면 주제와 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주제는 뭡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냐? 무엇이죠? 요지는요, main idea. 그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뭐라고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걸 찾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해의 가장 기본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글의 일치성,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은요, 올해도 어휘와 관련해서 빈칸 추론도 나와 있고요. 그걸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빈칸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독해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도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 주제, 요지, 제목과 특히 요지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지 문제예요. 요지 문제입니다. 자, 내용 일치 불일치는요, 제가 좀 자화자찬을 좀 해서 죄송한데요. 내용 일치 불일치는요, 예전에 제가 3년 전에도 그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향후 내용 일치 불일치에 관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견을 해드렸어요. 출제가 올해도 대박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요것이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 일치 불일치가 독해할 때 윗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뭐 맞는 거, 이런 거 찾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인동 교수님이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줄거리로 4가지 파트로 나눈 겁니다. 이 4가지 파트 중에서 올해 출제된 거에서 없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휘 문제와 관련된 거지, 그건 독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예를 들면 다음 중 그 우리 아빠의 캐릭터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죠? 사려 깊고 생각이 깊고 다정다감한 성격,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성격을 찾는 거죠. 성격을 찾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내용 일치죠. 내용 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이 공무원 시험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독해하는 그런 테마를 큰 줄기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요, 그런 그 사람의 심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찾는 것은요, 여러분들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몇 가지만 읽어봐도요, 그 사람의 성격, 여러분 우리 생각을 쉽게 하세요. 쉽게. 그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지 하면 그 내용을 앞뒤로 읽었을 때 반전만 없다면, 반전이 있으면 뭐 반전된 걸 찾으면 되지만 하나로 나오죠. 그 사람 성격이면 하나로 일관성이 있게 나오죠. 다시 해보세요. 일관성.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그럼 변덕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격, 캐릭터를 찾을 땐 일관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 일관적인 거를요, 위와 아래를 읽어서 일관적인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건 내용 일치 불일치라니까요. 그래서 독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완벽히 준비를 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